딸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딸아이의 인형, 책상 위 연필꽂이, 벽에 붙은 낡은 스티커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속도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저는 딸바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현관문을 팍 차고 들어오더니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말랑말랑한 볼을 제 얼굴에 비비며 웃던 그 모습. 지금도 눈 감으면 선명합니다. 아내를 일찍 보내고 외동딸 하나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혼자 어떻게 딸을 키워? 친정 어머니한테 맡겨. 재혼을 해야지. 어린애를 남자가 키우면 어떡해. 그런 말들이 귀에 쟁쟁했지만 저는 절대 딸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엔 꼭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계란 후라이에 김 한 장, 밥 한 공기. 딸아이는 늘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하면서 볼을 볼록거리며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자꾸 딸아이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빠, 왜 안 먹어? 우리 딸 예뻐서 그래. 그러면 딸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자, 아빠도 먹어. 그렇게 매일 아침이 행복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투정 한번 제대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첫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학부모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락을 펼쳐놓고 웃음꽃을 피우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구석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제가 직접 싼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자리 엄마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아버님이신가 봐. 어머, 운동회에 직접 오시고 대단하시다.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딸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래. 아빠가 보고 있어. 파이팅.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딸아이가 달려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그래, 먹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 소시지, 과일, 샌드위치. 전날 제가 밤새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모양은 투박했습니다. 김밥은 삐뚤빼뚤했고 소시지 문어 모양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없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 도시락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손이 베이고 김밥이 계속 풀어져도 다시 또 말았습니다.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도시락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아빠, 이거 진짜 예쁘다. 그래? 마음에 들어? 응, 완전 예뻐. 친구들한테 자랑할래? 딸아이가 옆자리 친구한테 도시락을 보여줬습니다. 야, 봐봐.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어. 우와, 진짜 예쁘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아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옆자리 엄마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직접 다 만드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세요. 저도 저렇게까지 못해요. 그 말에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칭찬조차도 제게는 날카로운 가시였습니다. 엄마 없는 애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딸아이가 불쌍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아빠, 맛있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야. 아빠 최고야. 딸아이가 제 서툰 솜씨를 보고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밤새 잠 못 잔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 엄마가 없어도 행복하게 키워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올 것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어여 나와. 저녁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배 안 고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조용했고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쉴게.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처럼 제 옆에 앉아 수다 떨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잘못했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문 앞에서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성별이 다릅니다. 딸아이가 겪고 있는 일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먼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여직원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딸아이 키우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 딸 있으세요? 몇 살이세요? 중학교 2학년인데 요즘 말을 안 해서요. 아, 사춘기가 왔군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밥 잘 차려주시고 필요할 때 있어 주시면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생리대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딸아이가 왜 방에서 안 나왔는지, 왜 힘들어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퇴근하자마자 마트로 갔습니다. 생리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크기도 다 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골라? 저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불편해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혹시 중학생 딸아이한테 어떤 게 좋을까요? 아, 처음이세요? 그러시면 이거요. 이게 제일 무난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리대 3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아이 방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쪽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어. 아빠는 잘 몰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하면 말해줘. 다시 사올게 아빠가. 그날 저녁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와락 안겼습니다. 아빠 고마워. 괜찮아. 아빠가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 미안해. 요즘 짜증 많이 내서. 아니야, 아빠가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딸아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말할 엄마가 없어서 슬퍼서 울었어. 그랬구나. 아빠한테 말해주면 아빠가 배울게. 그러니까 얘기해줘.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딸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부터 딸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들어줬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능 당일 딸아이가 제 품에 안기더니 펑펑 울었습니다. 나 그동안 아빠가 혼자서 고생한 거 다 알아. 이번에 꼭 합격해서 좋은 대학교 갈게. 손으로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아빠 딸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시험 보고 와. 그리고 정말로 딸아이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온 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가도 주말마다 집에 올게. 절대 안 까먹어. 약속.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첫 학기, 두 번째 학기 내내 딸아이는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딸 왔네? 밥 먹었어? 아직. 아빠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었어. 그렇게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딸아이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고
딸아이가 힘들어하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아이가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소개받은 사람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최대한 태연한 척 했습니다. 딸아이 표정이 밝으니까 제가 슬퍼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대학 선배인데 진짜 착해. 아빠한테도 소개시켜 줄게. 그래, 언제 한번 보자. 그렇게 몇 주 후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장인어른이라고 해서 내심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웃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취직은 됐는지 다 괜찮은 대답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사람 쳐다보는 눈빛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어때? 괜찮지? 응, 괜찮은 것 같아. 아빠, 나 진짜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행복하면 됐지.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봄,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할래. 순간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기뻐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네가 좋으면 아빠도 좋아. 그렇게 말하고 울컥하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딸아이는 정말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딸아이가 면사포 쓰고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 떨려. 아빠도 떨린다. 딸아이 손이 제 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단상 앞에 서자 신랑이 딸아이를 받아갔습니다. 그 순간 진짜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딸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 품으로 가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슬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내 소중한 딸을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온 딸아이가 짐을 싸러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오빠네 집으로 갈게. 짐 좀 싸야 해. 그래. 딸아이가 자기 방에서 이것저것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옷 깨는 소리, 가방 지퍼 닫는 소리. 모든 소리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갈게. 현관문 앞에서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주말마다 올게. 그래, 잘 살아라. 딸아이가 나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 대학 보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독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곧 주말이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와도 딸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이번 주는 오빠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다음에 와. 그 다음 주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미안. 이번 주도 바쁘네. 다음 주엔 꼭 갈게. 응, 알았어. 하지만 다음 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딸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열고 바라보고 닫았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제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귀찮았습니다. 뭐 하러 밥을 해? 나 혼자인데?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TV를 켰습니다. 예전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봤는데 이제는 그냥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가 나니까 켜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베란다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 집엔 가족들이 다 모여 저녁 먹고 있겠지.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겠지. 근데 나는 혼자구나. 인생 참 헛헛하다.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자꾸 쑤셨습니다. 어깨도 결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아빠, 나 요즘 너무 바빠. 출퇴근하면서 시댁 행사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 진짜 갈게. 하지만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같이 성묘 가자고 해서 다음에 꼭 갈게. 괜찮아.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이고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1월 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아이가 집에 와서 같이 떡국도 먹고 TV도 보고 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댁에 가야 하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설날 아침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나 딸이 올까 싶어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떡을 넣고 국간장을 넣었습니다. 근데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국자를 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딸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합격하고 웃는 사진, 결혼식 사진.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 지나갔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제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딸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딸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아이 베개를 안았습니다. 아직 희미하게 딸아이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베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말랐을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설날 잘 보냈어? 나 시댁에서 고생 좀 했어. 다음에 전화할게. 응, 잘 보냈어. 너도 고생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를 쳐다봤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한번 가볼까?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등산 같은 건 평생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따뜻했나? 천천히 산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을까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등산복 입은 아주머니들, 운동하시는 아저씨들, 강아지 데리고 온 젊은 사람들. 다들 가볍게 인사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저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숨이 찼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나고 무릎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샤워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제대로 차려 먹었습니다. 라면이 아니라 진짜 밥을,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내일도 가볼까? 그렇게 다음 날도 산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7시면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20분밖에 못 올라갔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30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숨도 덜 찼습니다. 몸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가던 쉼터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메일 보내요? 돌아보니 한 달 전에 저한테 말 걸어주셨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네, 요즘 메일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3년째 다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하루가 안 풀려요.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등산 갈 때마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올해 67이에요. 아, 저는 72입니다. 어머, 그럼 오빠시네요. 편하게 영수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박순자 씨와 친해졌습니다. 같이 산을 올라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순자 씨도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어쩌겠어요. 자식이 다 크면 서로 떨어져 사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라도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결혼하고 나가서 너무 외로워서 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딸 출가 보낸 거 정말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빠, 이렇게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산 정상까지 가보실래요? 정상이요? 네. 경치 진짜 좋아요. 한번 가봐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가 계속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햇빛이 건물들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예쁘죠? 정말 정말 예쁘네요. 박순자 씨가 옆에서 같이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 자주 여기 올라와요. 네, 그럽시다. 그날부터 박순자 씨와 매일 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순자 씨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오빠, 제 친구들이에요. 같이 산 다니는 사람들. 3명의 아주머니와 2명의 아저씨였습니다. 다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순자 씨가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같이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손주 얘기를 했고, 누구는 요즘 본 드라마 얘기를 했고, 누구는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순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등산 끝나고 같이 점심 먹을래요? 점심이요? 네. 다 같이 식당 가서 먹어요. 우리 매주 한 번씩 그래요. 아, 그런데 제가 괜찮을까요? 왜요? 같이 가요. 다들 오빠 좋아해요. 그렇게 처음으로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산 아래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이모, 여기 7명이요.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나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영수 오빠도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반찬을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영수 씨,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오, 공무원. 안정적이었겠네요. 그럭저럭 살았죠, 뭐.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나갔어요. 아이고, 딸 출가 보낸 거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둘 다 장가 보냈는데 진짜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외롭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 커피 마시러 가요. 여기 근처에 카페 있어요. 커피요? 네. 등산 끝나고 가끔 거기 가서 커피 마셔요. 분위기 좋아요. 그럼 같이 가죠. 그렇게 다음 주 등산 끝나고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네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커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조금 나아진 걸까? 다 순자 씨 덕분입니다. 그때 말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에이, 무슨 말씀을. 저도 오빠 만나서 좋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등산은 매일 아침 일과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따뜻한 3월이 되어 산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기 봐요. 진달래 폈어요. 아, 정말 예쁘네요. 내년엔 벚꽃도 필 거예요. 그때 또 같이 와요. 그럽시다. 그날 정상에 올라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서서 박순자 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사진 속에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작년에 비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혈압도 낮아졌고 혈당도 안정됐고 체중도 적당히 빠졌어요.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아, 요즘 매일 등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아빠 목소리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요즘 등산 다니고 있어. 진짜? 아빠가 등산을? 대박. 그냥 심심해서 나가봤는데 괜찮더라고. 우와, 아빠 대단하다. 건강 챙기는 거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달 전만 해도 헬쑥하고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혈색이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등산을 다녀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떡해? 아빠, 놀랐지? 갑자기 와서 미안해. 오늘 남편이랑 같이 왔어. 뒤에 사위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아, 어서 와. 들어와. 딸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살도 빠진 것 같고 표정도 밝아졌어.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운동하신다고 들었는데 효과 대단하시네요. 요즘 매일 산 좀 오르고 있어.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나 진짜 걱정했어. 내가 나가고 나서 아빠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 너무 걱정했거든. 걱정하지 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자주 못 와서. 그동안 너무 바빴어. 그렇게 오랜만에 딸아이 사위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준 김치찌개. 역시 우리 아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이 회사 이야기, 시댁 이야기, 앞으로 계획 이야기. 저도 등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거기서 친구들도 생겼어? 응,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대박. 아빠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나 앞으로 자주 올게. 진짜 자주 올게.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딸아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딸아이가 다녀가니 또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갑자기 우울감이 물밀듯 찾아왔습니다. 안 돼. 이게 인생이야. 우울해하지 말자. 이렇게 혼잣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등산하고 난 후부터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적어도 몇 달 전의 저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고 산으로 갔습니다. 박순자 씨와 친구들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영수 오빠, 오늘도 왔네요. 당연하죠. 안 오면 섭섭해 하실 텐데. 하하, 맞아요. 같이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20분밖에 못 올랐는데 이제는 1시간은 거뜬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도 숨이 안 찼습니다. 무릎도 안 아팠습니다. 이렇게 저는 등산에 푹 빠져서 저의 노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딸아이는 딸아이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어젯밤 딸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인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 연필꽂이도 벽에 붙은 스티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내일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복을 챙기고 물통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면 박순자 씨가 기다릴 겁니다. 영수 오빠, 오늘도 왔네요. 그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